며느리 쟤는 언제 팔아 넘길 거냐? 엄마 기다려요. 지금은 돈 잘 벌고 있잖아요. 그런가? 그래 좀 기다릴게. 너가 결혼은 참 잘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챕터 1 발단 마이너스 빵 냄새 속에 감춰진 배신. 새벽 4시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빵집 문을 열었어요. 전통시장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빵집, 엄마의 빵. 이곳은 제가 가진 전부였고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반죽을 치대는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른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은 멈춰버릴 것만 같았어요. 통장 잔고가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있던 500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했더니 남편 이름으로 전액 인출되어 있었어요. 제 다리는 마치 물에 젖은 솜처럼 힘이 빠져버렸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통장에 있던 돈은 어떻게 된 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 속에서 저는 이미 모든 걸 알아차렸어요. 배신의 냄새는 타버린 빵처럼 코를 찔렀죠. 미안해. 엄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왔대.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 제 귓가에서 그의 변명이 웅웅거렸어요. 마치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머릿속이 윙윙거렸죠. 그 돈은 다음 달 재료비였고 직원 월급이었고 가게 월세였어요. 무엇보다 제가 1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빵을 구우며 모은 피와 땀이었죠. 오전 10시 시어머니가 빵집에 들이닥쳤어요. 검은 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불행을 예고하는 까마귀 같았어요. 가게 안에 손님들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죠. 부모도 없는 것이 우리 아들을 꼬셔서 결혼했더니 결국 이 모양이네. 내가 제대로 된 집안 출신이었다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겠어? 그 말은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어요.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제 얼굴은 오븐 속 빵처럼 달아올랐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인 것이 제 죄라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그때는 참았어요. 손님들 앞에서 더 큰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손님들이 계세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독한 향수 냄새가 진동했죠. 제가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만드는 빵 냄새를 모두 지워버릴 만큼 독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도와줘야 해.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상 이건 내 의무야. 부모 없는 년이 시집 와서 해줄 게 돈밖에 더 있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선명했죠. 지난 15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환상이 깨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줄이었던 거예요. 오후가 되자 남편이 가게로 왔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의 눈은 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죄책감인지 부끄러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죠. 다음 달에 갚을게. 형이 돈을 빌려준다고 했어. 조금만 참아줘. 매번 그렇게 말했잖아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번이 몇 번째예요?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화를 낼 기력조차 없었거든요. 반죽을 치대던 손이 축 늘어졌고 오븐 앞에 서 있을 힘도 없었어요. 그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저녁 무렵 가게를 정리하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43살 한때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여자. 지금은 그저 지친 중년 여성일 뿐이었죠.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고
한때 빛났던 눈동자는 흐릿해져 있었어요. 빵을 만들 때만 살아있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빼앗길 위기에 처했어요. 밤이 깊어가는데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문자 한 통만 왔죠. 오늘은 엄마 집에서 자고 갈게. 저는 혼자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처절하게.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었고 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엄마는 왜 날 두고 이렇게 일찍 가셨어요? 엄마가 있었다면 적어도 이런 말은 듣지 않았을 텐데. 빈 가게에 제 목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저 차가운 오븐과 텅 빈 진열대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가끔 구워주던 빵, 그 따뜻한 냄새와 부드러운 식감. 그것이 제가 받은 유일한 사랑의 증거였죠. 그래서 저는 빵집을 열었어요.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따뜻함을 전하고 싶어서. 하지만 지금 제게 남은 건 차가운 현실뿐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폭탄이었죠. 고객님, 대출 연체가 석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갚지 못하시면 가게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대출 연체라니? 저는 매달 꼬박꼬박 갚고 있었는데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뱅킹을 확인했더니 대출 상환 계좌도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그 돈까지 손을 댄 거였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가게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챕터 2 엄마의 빵 그리고 깨지기 시작한 믿음. 가게 뒤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더니 동생 수진이가 서류 더미를 뒤지고 있었어요. 제 레시피 노트를 손에 들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죠.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마치 겨울 아침 갑자기 쏟아진 한방눈처럼 모든 생각이 정지해 버렸어요. 나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언니, 이거 그냥 정리 좀 도와주려고. 동생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나타나는 버릇이었죠.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쳤을 때도,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숨겼을 때도.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눈빛에 묘한 결연함이 있었거든요. 언니, 솔직히 말할게. 옆집 김 사장이 언니 레시피 사본 하나만 주면 50만 원 준대. 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동생마저도, 제가 유일하게 믿었던 혈육마저도 저를 배신하려 했던 거예요. 레시피 노트를 빼앗아 가슴에 꼭 껴안았어요. 이건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손때가 묻은 제 삶의 전부였죠. 그 순간 어린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에 취하지 않은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죠.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정신이 맑을 때면 부엌에 서서 빵을 구워주셨어요. 밀가루 반죽하는 엄마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고 오븐에서 나오는 빵 냄새는 천국 같았어요. 우리 딸, 이 빵 먹고 힘내. 엄마가 많이 미안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그때 엄마가 흘린 눈물이 빵 위에 떨어졌던 것까지 기억나요. 짭짤한 눈물과 달콤한 빵의 조합. 그게 제가 아는 사랑의 맛이었어요. 엄마는 제가 16살 때 강경화로 돌아가셨어요.
남긴 거라곤 낡은 레시피 노트 한 권뿐이었죠. 거기엔 엄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빵 만드는 법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에게라는 문구와 함께 수진이는 제가 회상에 잠긴 사이 슬그머니 가게를 빠져나갔어요. 동생조차 믿을 수 없다는 현실이 제 어깨를 천근만근 짓눌렀죠. 혼자 가게에 남아 레시피 노트를 펼쳐봤어요.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 엄마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옆집 김 사장이 찾아왔어요. 60대 중반의 그녀는 시장에서 가장 큰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제 가게보다 5배는 큰 규모였어요. 안 대표님, 요즘 장사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그녀의 목소리엔 걱정이 아닌 조롱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상처 입은 동물을 보며 즐거워하는 하이에나 같았죠.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김 사장님도 잘 지내시죠? 아이고, 안 대표님은 참 대단하세요. 남편이 그 모양인데도 꿋꿋하게 장사하시고 시장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불쌍하다고. 그 불쌍하다는 단어가 제 귓가에 모처럼 박혔어요. 동정.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감정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지겹도록 들어온 단어였으니까요. 부모 없는 불쌍한 아이, 알코올 중독자 딸 불쌍해. 고아나 다름없는 불쌍한 것. 김 사장이 가고 난 후 저는 빵 반죽을 하면서 눈물을 삼켰어요. 반죽에 눈물이 섞이면 안 되니까요. 손님들은 제 슬픔을 먹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계속 빵을 구웠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분빌 시간인데 가게는 썰렁했죠.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모두 옆집 김 사장 빵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김 사장이 제 빵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재료를 아껴서 맛이 없다. 위생 상태가 의심스럽다. 남편 빚 때문에 곧 망할 것 같다 같은 거짓말들을요.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3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한참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고등학교 때 첫사랑 재현이었어요. 20년 만에 재회였죠. 안혜진이 맞지? 나야, 강재현. 재현아, 정말 오랜만이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첫사랑과의 재회라는 드라마 같은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났지만 지금의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숨고 싶었어요. 한때는 꿈 많던 소녀였는데 지금은 그저 지친 중년 여성일 뿐이었으니까요. 재현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그는 가게를 둘러보더니 크림빵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크게 떴죠. 이 맛, 혜진이 엄마가 만들어주던 그 빵 맛이야. 어떻게 그대로 재현했어?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20년 만에 만난 사람이 엄마의 빵 맛을 기억하고 있다니. 재현은 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었어요. 엄마가 술에 취하지 않은 날이면 꼭 빵을 구워줬죠. 재현은 그때마다 이모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생 수진이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 미안해. 김 사장한테 레시피 일부를 팔았어. 정말 미안해. 근데 언니, 이상한 일이 생겼어. 김 사장이 언니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대.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동생의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김 사장의 음모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죠. 제 작은 빵집을 왜 그렇게까지 없애려 하는 걸까요? 재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속은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라는 걸. 밤이 깊어가는데 가게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멈췄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 챕터 3 갈등 심화 마이너스 무너지는 믿음의 탑. 검은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사채업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밤의 어둠보다 더 검고 차가웠죠. 제 심장은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미친 듯이 날뛰었어요. 남편이 제 이름으로 사채까지 끌어다 쓴 거였어요. 안혜진 씨 맞으시죠? 남편분이 담보로 잡힌 2달 전 계약서예요. 5천만 원. 이자까지 해서 지금 7천만 원입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위조였어요. 남편이 제 도장을 몰래 사용한 거였어요. 그 순간 지난 15년의 결혼 생활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전부 신기루였다는 걸 깨달았죠. 재현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어깨가 넓어 보였는데 마치 폭풍우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등대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만난 첫사랑에게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잠깐만요. 이 서류 위조 아닌가요? 혜진이가 직접 서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경찰에 가서 따지시죠. 일단 돈부터 갚으셔야 합니다. 일주일 드릴 테니 준비하세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가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재현이 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제 몸은 마치 물에 젖은 밀가루 반죽처럼 흐물흐물했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경찰서였어요. 새벽 2시 경찰서에 도착했더니 남편이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사기죄로 고소당했다고 했죠. 피해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친구였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이용해 돈을 빼돌리고 일이 잘못되자 아들을 버린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경찰서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었어요.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는 그 울음소리가 제 귓가를 찢었죠. 다 저 여자 때문이에요. 부모도 없는 것이 우리 아들을 망쳤어요.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남편 관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뜨거운 인두로 제 가슴을 지지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쏠렸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가 그 유명한 고아 출신이래. 남편이 적골이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네. 제 존재 자체가 죄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만하긴 뭘 그만해.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내가 없었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경찰관이 말렸지만 시어머니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마치 시멘트로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로 돌아왔더니 동생 수진이가 뒷문으로 몰래 나가고 있었어요. 손에는 제 레시피 노트 원본이 들려 있었죠. 완전히 가져가려는 거였어요.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엄마의 마지막 유산을요. 언니, 이건 어차피 낡은 종이 쪼가리잖아. 나한테는 생존이 걸린 문제야. 김 사장이 200만 원 준대. 언니도 이제 포기해. 가게 접고 새 출발하자. 동생의 말은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는 것 같았어요. 혈육이라고 믿었던 유일한 사람마저 저를 배신했어요. 레시피 노트를 빼앗으려 했지만 수진이는 이미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죠.
이제 정말 혼자라는 걸. 오후가 되자 김 사장이 가게로 왔어요.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죠. 마치 먹이를 다 먹어치운 독수리 같았어요. 안 대표님, 좋은 제안 하나 할게요. 가게를 제게 파세요. 시세보다 후하게 쳐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버티기 힘드시잖아요. 레시피도 제가 다 가지고 있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어요. 분노인지 절망인지 모를 감정이 용암처럼 끓어올랐죠. 하지만 겉으로는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마치 얼어붙은 호수처럼 표면은 고요했지만 그 아래는 격렬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걷고 계셨죠. 아가씨 크림빵 하나만 주세요. 우리 손자가 여기 빵만 먹는다고 해서. 마지막 남은 크림빵을 포장해 드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런 손님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나가신 후 텅 빈 가게에 혼자 남았어요. 진열대는 비어 있었고 오븐은 차가웠어요. 내일 문을 열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죠. 밤 10시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월세가 2달째 밀렸다고 했죠. 다음 주까지 못 내면 강제 퇴거라고 통보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났어요. 히스테리적인 웃음이었죠.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는 이 상황이 마치 잘 짜인 각본 같았거든요. 혼자 가게에 앉아 엄마의 레시피 노트 복사본을 펼쳐봤어요. 수진이가 원본을 가져갔지만 다행히 복사본은 남아 있었죠. 엄마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읽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반죽하면 되니까. 인생도 빵 반죽과 같아서 망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의 저에겐 다시 시작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밀가루도 이스트도 버터도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어요. 배신과 모욕, 빚과 위기. 이 모든 것이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죠. 새벽 3시 누군가 가게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재현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죠. 혼자 있을 것 같아서 왔어. 혜진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재현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그가 받은 전화 내용을 듣고 저는 충격에 빠졌는데 그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소식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해시태그 챕터 4위기 심화 마이너스 간판을 내리는 날. 재현이 받은 전화는 그의 회사에서 온 긴급 호출이었어요. 해외 출장을 당장 가야 한다고 했죠. 그가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을 때 저는 오히려 안도했어요. 이 초라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치 썩어가는 과일이 햇빛을 피하듯 저도 그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어요. 일주일만 기다려. 돌아와서 꼭 도와줄게. 혜진아, 절대 포기하지 마. 응.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조심히 다녀와.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죠. 그가 떠난 후 저는 가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도 이제는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메마른 사막처럼 제 마음도 완전히 말라버렸죠. 다음 날 아침 시장 상인회 회장이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마치 장례식장에 온 조문객 같았죠.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그 눈빛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안 대표님, 김 사장이 당신에 대해 민원을 넣었어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빵을 만든다고. 보건소 직원들이 내일 올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김 사장이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무너뜨리려 하는지 실감했죠.
제 가게는 누구보다 깨끗했어요. 새벽마다 구석구석 청소하고 모든 도구를 소독했죠.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질 대로 퍼진 후였어요. 오후가 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들고 온 것은 녹음기가 아니라 이미 쓰여진 기사였죠.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전통시장 레시피 표절 논란, A 빵집 주인의 추악한 민낯. 기사를 읽는 순간 제 손은 나뭇잎처럼 떨렸어요. 김 사장이 인터뷰한 내용이 가득했죠. 제가 다른 가게의 레시피를 훔쳤다고, 제가 먼저 그녀의 빵을 모방했다고. 거짓말이었어요. 엄마의 레시피를 훔친 건 그녀였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죠. 해명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 사장님이 증거 자료도 제출하셨는데요. 그건 제 엄마의 레시피예요. 제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기자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진 것 같았어요. 센세이셔널한 기사거리를 놓칠 리 없었죠. 약자의 진실보다는 강자의 거짓이 더 힘이 센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온라인에 기사가 올라왔어요.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죠. 도둑년 양심도 없는 사기꾼, 망해도 싸다.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시대였어요. 제 15년 노력은 단 몇 시간 만에 제로 변했죠. 동생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에는 눈곱만큼의 죄책감도 없었죠. 언니 봤어? 이제 끝이야.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하자. 김 사장이 가게 인수하면 나도 거기서 일하기로 했어. 배신도 이렇게 완벽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제 동생이 적진에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서 가족이 적군이 되어 총구를 겨누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진짜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간판을 내리기로 결심했어요. 엄마의 빵이라는 글자를 하나하나 떼어내는데 마치 제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제 삶의 전부였던 것을 제 손으로 지우고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글자를 떼어낼 때 개업 첫날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설레고 희망에 차 있었는지. 두 번째 글자를 떼어낼 때는 첫 손님이 생각났어요.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엄마 손맛이 난다고 하셨죠. 세 번째 글자를 떼어낼 때는 남편과 함께 밤새 빵을 구웠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행복했다고 믿었는데 그것도 착각이었나 봐요. 간판을 다 내리고 나니 가게 앞면이 휑하니 비어 보였어요. 마치 이 빠진 것처럼 볼품없었죠. 제 인생도 그런 것 같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나간 텅 빈 껍데기. 오전 10시 보건소 직원들이 들이닥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죠. 당연했어요. 제 가게는 늘 완벽하게 깨끗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문은 이미 시장 전체에 퍼졌고 제 평판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점심 무렵 단골 손님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들의 눈에는 연민이 가득했죠. 그 시선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동정받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건 없으니까요. 안 사장님, 우리는 믿어요. 그런 분이 아니신 거 알아요. 힘내세요. 고마웠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소수의 믿음으로는 다수의 폭력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선 모래성 같았어요. 아무리 단단히 쌓아도 한 번의 파도에 무너지는. 오후 3시 저는 마지막 빵을 구웠어요.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단팥빵이었죠. 반죽을 하면서 엄마를 떠올렸어요. 힘들 때일수록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마치 백조가 죽기 전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듯이
빵이 구워지는 동안 가게를 정리했어요. 오븐, 반죽기, 발효기, 진열대. 하나하나 닦으면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함께한 시간들에 대해 감사했고 미안했어요.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가게 안을 붉게 물들였죠. 마치 불타는 것 같았어요. 제 꿈이, 제 희망이, 제 전부가 불타서 제가 되는 것 같았어요. 짐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엄마와 제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엄마는 수척했지만 웃고 있었고 저는 엄마를 꼭 안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흐느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의 빵집을 지키지 못했어요. 엄마의 꿈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는데 그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가 가져온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뒤집을 만한 챕터 5 절정을 향한 가속화 마이너스 숨겨진 진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재현이었어요. 일주일이 아니라 이틀 만에 돌아온 거였죠.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것 같았는데 그의 눈빛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혜진아, 이걸 봐.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거야. 네, 엄마와 우리 엄마가 공동으로 개발한 레시피 특허 서류야. 1995년에 등록됐어. 제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받아든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거기엔 분명히 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안정순, 강미영 공동개발. 재현의 엄마와 우리 엄마가 함께 만든 레시피였던 거예요. 그리고 특허권은 두 사람의 자녀에게 상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엄마가 암 투병 중에 이 서류를 금고에 넣어두셨어. 유 원장과 함께. 언젠가 정순이 딸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라고 쓰여 있었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했지만 맑은 정신일 때는 제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등대는 빛을 잃지 않듯이 엄마의 사랑도 그랬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재현이 노트북을 꺼내 보여준 화면에는 김 사장의 과거가 담겨 있었죠. 20년 전 그녀는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여러 빵집을 인수했다가 횡령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었어요. 이름을 바꾸고 이곳에 정착한 거였죠. 내가 회사 법무팀에 부탁해서 조사했어. 김 사장이 내 동생에게 준 돈도 불법 자금이야. 이 모든 걸 검찰에 고발할 거야.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죽어있던 무언가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희망이었죠. 완전히 꺼졌다고 생각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다시 희망을 가졌다가 무너지면 이번엔 정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재현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15년 동안 차가운 손만 잡고 살았던 제게 그 온기는 낯설면서도 그리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글로벌 식품회사에서 내 레시피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아니, 정확히는 우리 엄마들의 레시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싶다고 해.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날개가 생긴 것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어요. 당장 내일 가게를 비워야 했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재영과 함께 엄마의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죠. 특정 페이지들의 첫 글자를 이으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숨겨놓은 메시지였어요. 딸아,
힘들 때 이 레시피를 믿어. 반드시 빛을 볼 날이 올 거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놨다니. 이모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 우리 엄마가 늘 말씀하셨거든. 정순이가 진짜 천재라고. 새벽 2시, 우리는 가게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빵을 구웠어요. 엄마들이 함께 개발했다는 특별 레시피로요. 반죽을 하면서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빵이 아니라 두 어머니의 우정과 사랑이 담긴 작품이라는 걸. 오븐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부풀어 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던 거예요. 어젯밤 재현이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다고 했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엄마의 빵집을 지켜주세요. 수천 개의 공유와 함께 응원 댓글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김 사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마치 독사가 독을 뿜기 직전 같았죠. 감히 나를 고발해? 너 같은 게?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시장에서 너는 끝이야. 이제 알아요. 당신이 누군지. 20해 전 부산에서 구속됐던 사기꾼 최영희 씨. 김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본명을 아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겠죠.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마치 가면이 벗겨진 악당처럼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어요. 그때 동생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손에는 엄마의 레시피 노트 원본이 들려 있었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김 사장에게 속았어. 돌려줄게, 이거. 그리고 그동안 김 사장이 한 짓들 내가 다 증언할게. 수진이가 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김 사장이 다른 상인들을 협박하고 매수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동생도 결국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맞았나 봐요. 오후가 되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취재하러 온 거였죠. 거대 자본에 맞선 작은 빵집의 승리, 숨겨진 특허권의 진실, 어머니들의 우정이 만든 기적.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제 눈이 부셨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재현이 제 옆에 서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엄마도 재현의 어머니도 그리고 이제는 재현도 제 편이라는 걸. 마치 깊은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어요. 김 사장이 떠나면서 도끼 서린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거든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남편 문제도, 시어머니 문제도, 사채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날 밤 가게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빵 반죽 같다고. 때로는 납작하게 눌리고 때로는 찢어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치대고 발효시키면 언젠가는 부풀어 오른다고. 엄마가 그랬듯이 저도 그럴 거예요. 혜진아, 내일 투자자들이 온대. 준비됐어? 아니, 하나도. 하지만 할 거야. 엄마를 위해서라도. 재현이 웃었어요. 그 미소가 따뜻했어요. 그런데 그때 핸드폰에 충격적인 문자가 왔는데 그것은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뒤집을 만한 내용이었죠. 해시태그 챕터 6 클라이맥스 마이너스 재현의 고백과 역전의 순간. 문자는 남편에게서 온 거였어요. 미안해. 모든 걸 끝내겠어. 유서는 집에 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미워도 배신했어도 1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재현과 함께 남편이 있을 만한 곳으로 달려갔어요. 한강다리였죠. 다리 난간에 서 있는 남편을 발견했을 때 제 다리가 풀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분노보다는 연민이 앞섰어요. 그도 결국 시어머니의 조종에 노란한 꼭두각시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치 줄에 매달린 마리오네트처럼 자신의 의지 없이 움직였던 거예요. 내려와요.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결해요. 난 자격이 없어. 너한테도, 엄마한테도. 모두를 실망시켰어. 재현이 조용히 다가가 남편을 난간에서 내려오도록 도왔어요. 그 순간 남편이 털어놓은 진실은 충격적이었죠.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제 가게를 노렸다는 거예요. 며느리의 성공을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아들을 이용해 가게를 빼앗으려 했던 거죠. 경찰서에서 남편의 자백과 함께 시어머니의 계획이 모두 드러났어요. 사채업자들도 그녀가 고용한 사람들이었고 서류 위조도 그녀의 짓이었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 말이 제게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독화살도 갑옷을 입으면 뚫지 못하듯이 저도 이제 단단해졌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투자자들이 도착했어요. 글로벌 식품회사의 임원진이었죠. 그들 앞에서 저는 떨렸어요. 마치 처음 무대에 선 배우처럼 대사를 잊을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빵을 만들기 시작하자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엄마가 그리고 재현의 어머니가 제 손을 이끄는 것 같았어요. 놀랍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만들어주던 빵이 생각나네요. 이 레시피는 두 어머니의 평생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혜진 씨는 그것을 완벽하게 계승했고요. 투자자들이 시식하는 동안 재현이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온기가 전해지면서 긴장이 풀렸죠. 그때 재현이 속삭인 말은 제 가슴을 뛰게 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널 도우려고 돌아온 거야. 20년 동안 잊은 적이 없었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어. 정순이 딸을 찾아가라. 그 아이가 내 운명이다라고.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운명이라니 너무 드라마 같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재현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그 진심이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투자 계약이 성사됐어요. 금액은 상상 이상이었죠. 가게를 다시 열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진출까지 가능한 규모였어요. 서류에 사인하는 손이 떨렸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죠. 바닥에서 천장까지, 지옥에서 천국까지 단숨에 오른 것 같았어요. 그때 김 사장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초라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전 재산을 배상하겠습니다. 그녀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증오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오히려 불쌍했죠.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였어요. 그녀가 제게 한 일들, 그로 인해 겪은 고통들은 쉽게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법이 판단하겠죠. 전 더 이상 당신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김 사장이 떠난 후 가게는 조용해졌어요. 석양이 창문으로 들어와 따뜻하게 공간을 채웠죠. 재영과 저는 나란히 앉아 엄마들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어요. 거기엔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이 끼워져 있었죠. 젊은 시절, 꿈에 부푼 두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혜진아, 우리 엄마들처럼 함께 이 레시피를 세계에 알리지 않을래? 파트너로서, 그리고 그 이상으로. 제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40 넘은 나이에 이런 고백을 듣게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20년 전에 끝났다고 생각한 인연이 이렇게 다시 이어진 것도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로운 가게 이름을 정했어요. 두 엄마의 빵집.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이름이었죠. 간판을 새로 달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게 가장 큰 차이였죠. 동생 수진이가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죠.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투자하고 싶다고. 김 사장에게 받은 돈도 돌려주고 대신 가게에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언니, 나도 엄마를 기억해. 엄마가 만든 빵의 따뜻함을, 그걸 잊고 살았던 내가 바보였어. 다시 시작하게 해줘. 동생을 안아줬어요. 가족은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만 결국은 돌아오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죠. 마치 반죽이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올랐다가 다시 가라앉듯이 우리 관계도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새벽이 되자 저는 다시 반죽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희망을 반죽하고 있었어요. 내일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을. 오븐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도 이제 다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고. 재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무게가 든든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였죠. 창밖으로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들고 온 것은 챕터 7 새로운 시작, 그리고 용서. 예상치 못한 손님은 머리가 하얗게 센 노신사였어요. 그가 들고 온 것은 오래된 나무 상자였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훈장과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의 유품이었어요. 저는 당신 아버지의 전우였습니다. 그가 돌아가시기 전 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죠. 이제야 찾아서 죄송합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제과제빵 기능장 자격증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죠. 빵에 대한 사랑이 엄마뿐 아니라 아버지로부터도 이어진 거였다는 걸. 마치 두 갈래의 강물이 만나 더 큰 강을 이루듯 제 안에는 두 분의 재능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따님이 빵집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내 딸은 최고의 제빵사가 될 거다라고.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를 믿고 있었다니. 그 믿음이 시공간을 넘어 전해진 것 같았어요. 노신사가 떠난 후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가게 한편에 모셨어요. 이제 세 분이 저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죠. 한 달 후 두 엄마의 빵집 재개장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불사조처럼 되살아난 빵집, 진실의 승리, 두 어머니의 레시피, 세계로 향하다.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저는 떨렸지만 재현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첫 손님은 그 80대 할머니였어요. 지팡이의 의지에 오신 그분은 크림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눈물을 흘리셨죠. 이 맛이야. 내가 찾던 바로 그 맛.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란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만드는 빵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을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걸. 마치 시간을 넘나드는 타임머신처럼 빵 한 조각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해외 바이어들이 찾아왔어요.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전 세계에서 온 그들은 모두 두 엄마의 레시피에 매료됐죠. 특히 프랑스 바이어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빵이 아닙니다. 예술이에요. 파리에 분점을 내주실 수 있나요? 믿기지 않았어요. 제빵의 본고장 프랑스에서 제 빵을 원하다니.
재현이 통역을 도와주며 계약 조건을 협상했어요. 그의 비즈니스 감각은 탁월했죠. 덕분에 상상 이상의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됐어요. 그때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사장의 표절 소송 판결이 났다고 했죠. 완전한 승소였어요. 김 사장은 거액의 배상금과 함께 시장에서 퇴출 명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씁쓸했죠. 누군가의 몰락을 보는 건 설령 그가 악인이었다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녁 무렵 동생 수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어요. 진심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그녀의 눈빛은 진짜였죠. 저는 작은 반죽 하나를 건넸어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 빵은 정직해. 내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나거든. 언니, 정말 고마워. 이번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수진이가 반죽을 치대는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빵을 만들 때면 우리 자매는 옆에서 도와드리곤 했죠.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으니까요. 이제 다시 그런 시간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첫 해외 지점이 도쿄에 문을 열었어요. 개장식에는 현지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죠. 한국의 작은 시장에서 시작한 빵집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순간이었어요.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듯 엄마의 레시피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재영과 저는 도쿄타워가 보이는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어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폐업 직전에 빵집 주인에서 글로벌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다니. 혜진아, 우리 엄마들이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응, 그럴 거야. 그리고 아빠도 이제야 알았어.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위로 펼쳐진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각각의 별들이 제 인생에 스쳐간 사람들 같았어요. 어떤 별은 상처를 주고 떠났지만 어떤 별은 빛이 되어 길을 밝혀줬죠. 한국에 돌아오자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자수를 하고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 새 출발을 했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구속됐지만 남편은 그녀와 인연을 끊고 독립했다고 했어요. 미안했어. 진짜 미안했어.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미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듯이 제 마음도 치유되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이가 운영하게 된 작은 지점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어요. 자매의 빵집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었죠. 수진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새벽부터 나와 반죽을 하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했죠. 언니, 이제 알겠어. 빵을 만든다는 게 뭔지.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야. 사랑을 나누는 거더라.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동생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그날 저녁 우리 자매는 엄마 묘소를 찾았어요. 오랜만에 함께 간 거였죠. 묘비 앞에 각 구운 빵을 놓고 절을 했어요. 바람이 불어 빵 냄새가 퍼져나갔죠. 엄마가 그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내 딸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 재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손에는 챕터 8 사랑은 빵처럼 함께 나눠 따뜻해지는 것. 재현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서 반짝이는 반지를 본 순간 제 심장은 마치 막 오븐에서 나온 빵처럼 뜨겁게 부풀어 올랐어요. 엄마 묘소 앞이라는 장소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죠. 마치 엄마께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았어요. 혜진아, 20년 전에 못했던 말을 이제야 해. 평생 함께 빵을 구우며 살고 싶어. 우리 엄마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 행복하게. 나랑 결혼해 줄래? 재현아,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로맨틱하게.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잖아. 우리가 만드는 빵처럼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43세 나이에 받는 프로포즈가 이렇게 설렐 줄은 몰랐어요. 18살 때보다 더 떨렸고 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한 후에 만난 사랑이었기에 더 소중했죠. 반지를 끼워주는 재현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제 전신으로 퍼져나갔죠. 수진이가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를 안아줬어요. 엄마 묘비 앞에 놓인 빵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는데 마치 엄마의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석 달 후 우리의 결혼식은 특별했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열렸죠. 전통시장 상인들 모두가 하객이 되어 주었고 빵으로 만든 웨딩 케이크는 모든 이들과 나눴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했어요. 마치 각 구운 빵처럼 모두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쌌죠. 이 두 사람은 빵처럼 서로를 발효시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랑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결혼 후 1년 두 엄마의 빵집은 전 세계 20개국에 지점을 냈어요. 파리, 뉴욕, 도쿄, 런던. 각 도시마다 현지화된 메뉴를 개발하면서도 엄마들의 정신은 그대로 담았죠. 사랑과 정성, 그리고 진심. 그것이 우리 빵의 핵심이었어요. 특히 파리 지점은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될 정도로 성공했어요. 프랑스 현지 언론은 한국에서 온 마법의 빵이라고 극찬했죠. 믿기 어려웠어요. 전통시장 구석에서 시작한 작은 빵집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다니 마치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란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아니, 이제는 전 시어머니죠. 출소 후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어요.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며느리가 잘 되는 걸 시기했던 내가 한심해요.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그저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니도 건강 챙기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미움을 품고 사는 건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았어요. 이제 그 석탄을 내려놓을 때가 된 거예요. 2년 후 저는 임신을 했어요. 45의 늦은 나이였지만 의학의 도움으로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었죠. 재현은 매일 제 배에 대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만드는 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단다라고. 그럴 때마다 웃음이 났어요. 아이가 태어난 날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낸 희망처럼 이 아이가 우리 삶의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랐죠. 희망이가 처음으로 빵을 먹던 날 방긋 웃는 모습에 모두가 감동했어요. 엄마가 재현의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가 하늘에서 함께 웃고 계실 것 같았어요. 수진이도 결혼을 했어요. 상대는 우리 빵집의 단골 손님이었죠. 매일 아침 빵을 사러 오다가 수진이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들의 결혼식 케이크는 당연히 제가 만들었어요. 자매가 함께 울고 웃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한층 한층 정성껏 쌓아 올렸죠. 언니, 고마워. 언니가 날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UN 세계 식량 계획의 홍보대사가 되었어요. 빵을 통해 기아 퇴치에 앞장서는 일이었죠. 전 세계 굶주린 아이들에게 우리의 빵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제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프리카 케냐의 작은 마을에서 현지 여성들과 함께 빵을 구울 때였어요. 한 여성이 제게 물었죠.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만드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밀은 사랑이에요. 빵을 먹을 사람을 생각하며 만들면 그 마음이 전해져요. 제 엄마가 그랬듯이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케냐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구운 빵을 아이들이 받아들 때 그들의 환한 미소를 봤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것이 엄마가 제게 남긴 진짜 유산이라는 걸. 빵을 통해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제 사명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재영과 희망이와 함께 가게 2층 테라스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시장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희망이가 제 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엄마 빵이 제일 맛있어 라고 외쳤어요. 그 순간 제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어요. 엄마에게 똑같은 말을 했던 제가 여보, 우리 정말 먼 길을 왔네. 그때 간판을 내리던 나를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아. 맞아.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낸 현실이야.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해도 다시 반죽하면 되는 거였어. 3대가 이어가는 빵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가업의 계승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의 전달이었죠. 밤이 깊어가는 시장 골목, 우리 가게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내일 아침을 위한 반죽이 발효되고 있었죠. 그 반죽처럼 우리의 사랑도 매일 발효되고 있었어요.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면서 창밖을 보니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재현의 어머니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빵처럼 함께 나눠 따뜻해지는 거였어요. 감사해요. 그 비밀을 알려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매일 새벽 따뜻한 빵과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듯이 사랑도 희망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계속 구워지고 있어요. 영원히 식지 않을 온기를 품은 채로